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침체 예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23년도 암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체가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실물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로만 보면 침체가 실제로 왔던 해에도 오히려 상승한 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제가 숫자 하나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작년도 워낙 한 해 내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상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선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트레이드 증권 쪽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1928년에서 2021년까지 94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년처럼 하락을 했던 해는 30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94년 중에 30번 하락했던 거죠. 0.03 떨어졌던 해도 있는데요. 뭐 2011년 같으면 아니면 1931년도에는 47%도 빠졌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통계가 중요한데 대부분 1년 하락이었고 두 번 연속으로 빠졌던 해는 이 94년 동안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이 다 이런 해요. 뭐냐면 1929년부터 32년 이게 미국의 대공황 때입니다. 다 아시죠? 대공황은 엄청난 그 폭풍이었는데 대공황 때 한 번. 그다음에 1939년에서 41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때 한 번. 근데 두 번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1973년, 74년에 오일 쇼크 때. 예, 요때 한 번. 세 번째죠. 그 다음에 2000년에 닷컴 버블 이렇게 4번. 딱 들어보셔도 진짜 메가톤급들이잖아요. 이때만 연속 2년 빠졌고요. 이 94년 중에서 4번 빼고는 1년 하락하면 그 다음에 상승률은 오히려 훨씬 더 높았다. 그렇구나. 네, 굉장히 많이 오른 해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첨부해드리면 작년도 장이 약세장이었는데 확실한 약세장이었는데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한 20% 빠졌고요. 연말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올라온 게 마이너스 20%였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35% 정도 38%까지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락이 왜 나왔냐를 보면 작년도 약세장의 이유는 기존의 그런 어떤 시장하고 다르게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버블이 터지는 그런 거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예상보다 높게 오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약세장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사실 왜 하락했는지가 언제 올라갈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올라갈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하락 요인을 아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인플레이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락장의 특징이 뭐냐면 연속 2회 하락한 장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인플레이션 하락장은 왜 연속 내릴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지금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의 그 근거와 연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기존의 시장은 2022년은 어떻게 예상됐었냐면 사실상 큰 경기 사이클로 보면 제가 왜 투자의 지도란 책으로도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경기 사이클상으로 작년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냐면 사실상은 실적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 혹은 제가 말하는 사계절 장세 중에는 여름에 해당됐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여름 실적 장세가 언제 오냐면 봄이라는 유동성 장세 뒤에 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코로나에 의한 하락 때문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올라갔던 유동성 장세였어요. 누가 봐도 분명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고 금리도 실제로 제로까지 떨어졌고 그럼 보통은 이런 시장 다음에는 그 풀어진 돈과 내려간 금리가 경기를 실제로 좋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장세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저희는 그래서 여름 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022년을 여름으로 기대했는데 실적 장세를 기대했는데 반대로 1년 내내 하락해버렸죠. 그러면 실제 특별하게 어떤 면이 달랐냐 하면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와 틀리지 않았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고 높게 올라왔다. 사실 제 패인이기도 하죠. 제가 예측했던 것 중에 틀렸던 작년도 하락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했던 어떤 요인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인플레이션 과소평가한 이유는 연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도 22년도 1월 달에
그 FOMC 뭐 이런 연준 그 미국의 연준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예상했냐면 작년 내내 금리를 한 번 정도나 올릴까? 네. 0.25 정도 한 번 올릴 거로 생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3월부터 1년 내내 4.5%를 올렸죠. 그들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을 거라는 걸 예측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믿고 따르고 지금까지 10년, 20년 투자해온 사람이라서 그렇게 그냥 굴뚝같이 믿고 있다가 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교훈을 얻었죠. 그 사람들이 경제나 이 금리에 대해서 전문가는 맞지만 전문가는 틀릴 수 있다. 네. 그죠? 늘 그래왔듯이. 그 지난 10년 동안은 괜찮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10년 동안은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시장에서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지나간 10년 특히 한 20년 정도에서 지나간 10년 정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연준을 따랐던 사람은 결과가 좋았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서 언젠가부터 금융시장에서 저는 연준 전문가란 말을 들을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면 연준 얘기를 항상 했고 지나간 한 매월 제가 공개 세미나를 했는데 3년치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매번 연준 얘기가 빠짐없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연준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제가 작년도엔 크게 실패를 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그건 연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의 잘못이었는데 잘못 본 것 때문에 많은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생각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게 중요하고 생각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연준이 깜짝 놀라서 계속 1년 내내 금리를 올렸다는 거고 그럼 작년의 하락은 어디서 왔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바로 꺼질 수 없도록 돼 있고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경기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왜 내려왔느냐?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의 긴축에 의해서 하락한 장이었다. 그럼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무조건 주식시장이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네. 전에도 늘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진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15, 16, 17, 18, 19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데 이때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락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웬만큼은 올렸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텐데 1년에 4.5% 올린 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가장 가파른 금리 상승이에요. 네.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그럼 경기도 나빠지지 않았고 유동성도 그렇게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닌데 왜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에게 주는 멀티플이라고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 기업이 실적을 냈을 때 그 실적의 몇 배까지를 주가로 쳐줘야 되느냐를 저희가 보통 멀티플이라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PE라고 하고 PER로 표시하죠. 얘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할인을 해야 되는 그죠? 그만큼 조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익을 낼 때 그 이익을 그대로 쳐줄 수 없는 거고 재작년처럼 이렇게 아예 제로 금리일 때는 완전 저금리 때는 이 금리에 의해서 조달 비용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그래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나 높아졌던 작년도에는 그 멀티플 조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PR이 어느 정도 되냐면 사실상 27배, 8배였던 나스닥의 PR이 16배 후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작년도 중간에는. 그럴 정도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빠르게 올라갔을 때 시장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를 진단하기 위해서 작년을 진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연속 2년 하락하지 않을 거다. 그 근거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말했고 더 중요한 얘기로 작년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기가 나빠져서나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하락한 장이기 때문에 올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주가를 한 해 내내 하락시킨 게 금리였다면 뭐든지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올해는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현재 예정이 돼 있기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기는 2월 달, 3월 달에 연달아서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러니까 3월 올린 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은 좀 보고 있고 연준도 현재 발표해 놓은 거로는 좀 그런 상황인데 요런 변화만으로도 시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니까 뭐 상저하고냐, 네. 상고하저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연말에 가서는 음. 지금보다 지수보다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사실상은 2023년 매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더 내려가지 않고 사실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달에 나올지를 저는 이제 맞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은 항상 앞서서 반영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침체라든지 금리 상승 같은 경우들은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90% 이상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분기 중에 실적에 관련된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는 마지막 반영.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도 미국 지수 기준으로 작년도 바닥보다 더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내려가서 나스닥도. 낮아질 수 있지만, 예, 나스닥. 그렇죠. 최고는 사실은 나스닥이 40% 이상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좀 그러니까 작지만 올라와 있는 건 S&P는 더 그렇고요. 나스닥은 별로 또 연말에 기술주는 좀 더 빠졌다가 올라온 게 있지만 S&P는 4천 정도를 지금 가능하고 있는데 얘가 한참 빠졌을 때는 3,600을 얘기하던 때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저점을 다시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이제 1분기 1, 2, 3월 중에 추세적인 반등의 그 바닥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는 그런 쪽이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은 좀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계속해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런 경우들을 보면 지금처럼 침체가 예고돼 있을 때 그 침체에 대한 반영이 지금 22년도 같은 해에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올해 같은 해에 초반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아예 생바닥에서 아니면 완전히 반전됐을 때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밀어볼 수 있는 게 2009년도의 사례가 제일 좀 쉽게 다가오는데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내내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2009년도에는 아주 걱정스러운 금융위기에 그 실제적인 침체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던 해였기 때문에 올해와 유사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냐면 2009년도 2월 달에 바닥이 나왔어요. 코스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해를 넘길 때 2008년도 10월 기준으로 1500포인트가 넘었었는데 2009년도 2월 기준으로 장중에 900이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있었긴 했는데 마저 그러고 나서 3월부터 1년 내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전에보다는 이제 2008년도보다는 지금 시장이 이미 좀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도 작을 거고 다만 이제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된다라는 어떤 전환점 이건 금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전환을 이루어서 올해 내내 상승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금리 이슈는 좀 네. 끝났다 해도 네. 또 하나 우려하는 게 경기 침체 이슈.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옛날처럼 저금리는 아닐 것이고 네. 그다음에 소득적인 측면에서 네. 뭐 미국은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인플레이션만큼 임금 상승률이 못 따라가서 네. 뭐 모두가 가난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게 또 작용을 해서 네.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경기 침체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앞에서 설명드린 작년이 인플레이션 약세장이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중요해지는데요. 아까 앞부분의 설명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과거처럼 이런 침체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경기가 막 좋아져서 꼭대기 버블을 찍고서 그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침체에 들어가는 사이클적인 하락이 아니었다.
제가 원래는 여름이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겨울처럼 모습이 온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였다. 그럼 갑자기 인플레이션 왜 등장했냐라고 보면 사실은 코로나라는 그런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소비를 못 하다가 갑자기 그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이 쏟아졌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또 이거를 공급할 만한 공급망이 망가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라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침체가 과거와 같은 그런 침체장에 들어간 거면 말씀하신 대로 이 올해 년도에 침체의 양상이 예상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침체의 이유가 작년도에 특별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침체는 사실상은 너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려서 금리에 의한 침체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실제 버블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업들이 상태가 이미 쉽게 망가질 상태가 안 된 그런 상태는 안 됐어요. 이게 제가 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아셔야 될 게 과거의 침체는 어떻게 왔냐면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 많이 생산을 많이 해놓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버블 같은 것들이 한층 쌓인 기간이 한참 있은 뒤에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면서 이 많이 만들어 놓은 공급을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어서 이것들을 뭐 디스카운트해서 파는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엄청나게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때 어려움이 딱 오면 무슨 어려움이냐면 일단 신용 위험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막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도 이 빚을 많이 쓴 기업이 못 견뎌서 부도가 막 속출하죠. 개인도 일자리를 잃는데 기업도 부도가 많이 나니까 이 침체 양상은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생각해 보면 부도가 날 준비가 기업이나 개인이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흥청망청 이런 버블의 기간을 갖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넣어줬는데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작년도 하락이 와버린 거예요.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과다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침체장은 양상이 다를 거라는 거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지난달까지도 미국은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나라잖아요. 소비에 대한 지표들이 너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뢰하는 것 중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데서 나오는 지표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한 행태들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너무 괜찮고 건전한 상태예요. 네. 이렇게 침체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잘 없었던 침체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은 굉장히 위기감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조성돼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출 주도국가이기 때문에 일찍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사실 미국장이 2022년 1월부터 빠졌는데 코스피는 2021년 중간부터 네.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건 한국만의 위기감인데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신흥국 그다음에 수출 주도 국가들의 위기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침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나와 있긴 한데 영향도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월가 전체 거의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는 침체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있어도 마일드한 침체. 요런 예상이 나왔던 해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면 사실 기업과 개인이 아직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여전히 아직 가지고 있고 그 쌓아놓은 돈을 아직 다 쓰지 못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실제로 올해 반영되는 침체는 사실 주시장을 아예 망가뜨리거나 예전처럼 파격적으로 흔드는 그런 장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장 같은 경우. 근데 한국은 어떠냐? 과거의 한국장은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더 많이 힘들어졌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덜 힘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 힘든다. 덜 힘들겠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미 신흥국 투자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걸 해석하기보다는 작년도 인플레이션 약세장에 대한 예상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어떤 섹터나 주식을 좀 모아가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로 보면 반전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2023년을 생각하면 좀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되는 판단이 뭐냐면 첫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전히 약세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언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거냐. 네. 요걸 좀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매달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지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거는 또 금방 또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다리고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기는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장인데 추세적인 상승장이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어떤 시그널로 시작될 것이며 이게 언제쯤 혹은 그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첫 번째 반영할 거냐 그런 것들을 상승이 나타날 거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3년도는 왜냐하면 22년 내내 하락한 해니까 아무래도 반전이 일어날 걸로 기대할 수 있고 그 반전의 시점과 양상을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마도 주식시장의 특성상 23년도의 침체와 하락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하락에 의해서 반응이 민감한 어떤 업종과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바로 반영돼요. 아까 9년도 예를 들어드리면 2008년도 말에 2009년을 들어가려고 할 때 말에 어느 정도까지 실적 하락을 예상했냐면 반도체 같은 업종의 경우는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 2009년도가 되면 이익이 50% 이상 하락할 거라고 예고가 이미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똑같아요. 반도체가 한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감익이 한 56% 정도 예상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최근에 실적 발표나 이런 거에서 모든 예상을 다 깨고 더 낮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2023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실적과 안 좋은 그런 경기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반등이나 추세적인 반전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일 많이 하락이 예상됐던 업종이나 종목이 일시적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마 시그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반도체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맞아요. 그 어떤 확인을 하는 게 나올 거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아주 안 좋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반등이 나왔죠. 네. 외국인이 또 많이 샀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 가격에서는 굉장히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초 언젠가부터 상당히 탄탄한 추세적인 더 저점을 내려가지 않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대비했던 대로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차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1차 구간에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낙폭 과대 업종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업종으로 뽑고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영향도 제일 크고 기술주 쪽에 속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뭐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컸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사실 팔지 못해서 실적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하락했고 전기차도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걸 알면서도 빠졌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컸는데 이 부분들이 22년도에 낙폭이 과다한 거일수록 1차 구간에서는 가장 많이 오를 거다. 뭐 소프트웨어 업종은 아주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그 1차 반등 구간에서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오르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1년 내내 그 이후에 1년 내내 오르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로서는 갑자기 이 40년 만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숫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인한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냐면 1차 반등 구간에서는 무조건 낙폭 과대한 기업들이 오르겠지만 종목 업종들이 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변화된 세상을 좀 반영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변화된 세상의 포인트가 뭐냐? 조금 전에 웅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나간 10년, 20년 동안에 없었던 그동안은 어떻게 저희가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물가가 작년도에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급등한 물가가 생각보다는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요즘 굉장히 회자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예 낮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구성 자체가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하고는 좀 달라서 두 가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질 수는 없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쉽게 떨어지지 못할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상품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있죠. 상품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유가나 이런 것처럼 에너지 이런 게 또 상품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임금이나 주거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어떤 상황을 갖고 있냐면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그 대사직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흐름에 의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일찍 은퇴에 들어가 버린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일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700만 명이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그 임금 노동자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이주민도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직 운동에 의해서 원래부터도 일하는 사람이 적어졌고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은퇴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다 작게 돌아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업률이 바로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거라서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뚝 떨어지게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작년도 코로나 때부터 해서 작년도까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이 체인이 재편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에 의해서 미국에도 모든 제조업 공장이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제조업 공장이 다 다시 들어서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어서 중국엔 공장이 있고 미국은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 다 있어. 다 각자 나라에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각자 밸류 체인을 추가로 만들다 보면 중복 투자가 되고 이 투자는 23년, 24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 기간 동안은 비용이 낮아지는 이전의 저비용 구조에 그러니까 저금리 저물가를 만들었던 그 구조가 잠시 깨지게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은 것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밸류체인 변경에 의해서 물가가 과거처럼 저물가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럼 어느 정도의 중물가 과거에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한 4%대 물가가 좀 지속되거나 이런 시기가 계속될 거고 이게 가져오는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바로 내리지 못할 거예요. 네. 세게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금리도 아까 웅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제로금리까지 갔었고 지난주 금요일이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면 전 세계에서 제로금리 채권이 사라져버린 날입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네. 예, 전 세계에서 제로금리 채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저는 이제 23년, 24년, 2년 정도를 보는데 2년 정도는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라 중금리 네. 어느 나라나 아주 바닥까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시기가 계속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저성장 국면 때문에 사실은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 변경이나 또 하나는 블록화 러시아, 중국,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네가 편먹고 나머지 미국, 유럽 뭐 이런 데들이 편먹고 싸우는 이 블록화가 어떤 걸 가져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성장하는 일시적인 성장 국면을 가져와요. 캐펙스가 증가하고 근데 이거 투자는 국가 주도가 되겠지만은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성장을 잠시 벗어난 2년 정도? 그러면 전체를 정의 내려보면 23년도 하반기부터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어떤 매크로 환경이 될 거냐면 저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저물가가 아니라 중물가, 그 다음에 저성장이 아니라 중성장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올라갈 주식을 찾는 게 결국 주도주를 찾는 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도주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좀
예, 업종들이나 이런 데들을 찾고 있고요. 그 중성장은 조금 궁금한데 네. 이게 저성장하고 또 GDP도 보면 다 네. 우리나라도 1%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미국은 네, 0.5%인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중성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잠재라고 말하는 잠재 성장률을 2%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GDP 전체 성장률 같은 거를 크게 숫자로 바꿔낼 수는 없지만 주요한 투자가 정부 주도의 투자가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몇몇의 특별한 업종이나 이런 쪽들은 굉장히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 경기가 좋을 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부 주도다 보니까 어떤 부분적인 어떤 개인이나 기업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특별히 양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23년도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력은 아니지만 꽤 많이 사고해야 하는데 이 밸류체인을 변경한다고 하는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을 많이 짓는 이 일들 이게 반도체나 이런 어떤 기술 쪽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에도 일어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니까. 네. 그럼 이것들이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인프라 투자예요. 지금 사실 사우디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먹고 살려고 네옴시티를 이제 아직 사실 본격적인 건설도 안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휴전을 예상이 되는 우크라이나도 재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가급 그런 건설이나 인프라가 중국은 뭐 사실 중국은 얼마 전에 또 반도체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독자 정책을 다 발표했더라고. 14개의 원칙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삽질과 그죠? 제조업 투자 캐펙스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나간 10년 동안에는 어떤 투자 위주였냐면 무형 자산 투자 위주였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어떤 자산 투자? 유형 자산 투자죠. 네. 유형 자산 투자는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성장을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지나간 10년은 무형 자산 투자였기 때문에 빅텍 위주로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사실 전체의 성장은 저성장이었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 특히 기술 기업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어떠면 유형 자산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주도 업종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좋은 1년, 2년 동안에 의외로 효과를 못 누릴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이죠. 그러면은 주도업종으로 보시는 게 약간 그 미국의 그런 정부가 좀 주도하는 네. 뭐 IRA 같은 거나 그렇죠. 그런 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이 낙폭 과대 업종을 1차 한 몇 달 동안 반등장이 일어날 텐데 그때 보는 건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 각각 반도체나 자동차는 각각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낙폭 과대 업종으로 제가 보고 있고 이 안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전기차도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차 광범위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는 물론 낙폭 과대 위주로 더 세게 오르겠지만은 그러고 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주도할 업종 이게 사실 주도 업종이죠. 네. 주도 업종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인프라 투자 업종이다. 그 다음에 로봇. 이것도 이제 밸류체인이 각자 만들어지다 보면 당연히 인건비가 문제될 거고 전 로봇 산업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건 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건데 지금 이 양상이 밸류체인 재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화라든지 자원 민족주의라든지 이걸 통틀어 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신냉전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죠? 신냉전 시대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냉전이 무너졌을 때 일어났던 세계화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반세계화 시대란 탈세계화 네. 시대라는 얘기고 이게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신냉전이란 말을 왜 드리냐면 작년도 중간쯤에 케네스 로코프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사 하나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티클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평화 배당은 끝났는가? 평화배당 피스 디비든이라 그래서 평화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소련 그다음에 중국 이런 그 공산 진영이 무너졌던 탈냉전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냉전에 들어가는 방위비를 안 쓰는 대신 그게 전부 다 산업 발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당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피스 디비든
평화 배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 배당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군비로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국가가 다 방위비가 올라가는 구간이 시작됐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GPR이라는 게 있어요. GPR이 뭐냐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10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지나간 10년 내에 최고치에 달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쟁을 부추겼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가장 오래된 중립국가 3개가 다 나토 가입했고 독일이 GDP의 2%를 방위비에 쓰겠다. 유럽이 지금 전전긍긍했던 이유는 러시아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방위비에 돈을 투자 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전부 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지금? 네. 막 들쑥들쑥 하면서.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오느냐? 방위산업이나 우주산업. 이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고 장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평화배당이 끝났는가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몇 년간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패권 전쟁,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전쟁이니까 지속될 요인이잖아요. 유럽도 선언했고 미국도 선언했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2023년도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만들어냈던 팩트들이 2023년 언젠가 바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반기 뒷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세로 돌아서죠. 예를 들어 지금도 나타난 양상인데 유럽이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 때문에 전전긍긍해왔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천연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안 추워서. 네. 예,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올해 초에는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에 대한 대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작년처럼 전전긍긍한 상황이 안 되죠.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납니다. 이미 12월 말에 독일과 스페인과 프랑스와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져서 그들도 이미 그걸 증명했는데 그렇게 되면 23년도에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보다는 덜 침체에 빠진 모습일 거예요. 지금 지수 좋던데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면 생각보다 덜 침체에 빠지면 우선 환율도 강세를 띠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 6개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인데 유로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요인이 있잖아요. 덜 시달릴 테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22년도보다. 두 번째 엔화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4월 달에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금리를 높이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금리가 높아지면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를 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 6개 중에서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유로화와 엔화가 올해 들어 강세를 띨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23년 어딘가에부터는 달러 약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신흥국을 투자하라. 두 번째, 원자재를 투자하라. 그래서 금이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조짐 때문에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23년도에는 저희가 주도 업종이라는 걸 이걸 따질 때 하반기에 올라갈 종목으로 그래서 저는 신흥국 중에는 인도, 한국 이렇게 투자 추천하고 예, 원자재를 또 좀 추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진짜 환율이 좀 약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수출주에 네. 대한 투자도 외국인들이 조금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원화 환율이 강세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될 때 그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일 때 투자합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1350원대까지는 거꾸로 기다렸는데 그 특별한 요인이 안 발생했는데도 1200원, 70원 막 이렇게 되는 요때 막 자꾸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과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엄밀히 말하면 주식 차익보다 환율 차익이 더 커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한 30% 정도는 항상 외국인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30%의 주가를 뭐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지만 환율에 의한 차익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투자가 더 제일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강세가 진행 동안 기다렸다가 원화가 강화되는 그때 들어가는. 그렇구나. 예, 그래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가 환율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흥국이 유리해지는
뭐 23년 하반기 언젠가부터일 텐데 신흥국 투자도 우리 살펴야 되는데 인도와 함께 한국은 상당히 왜냐하면 아까 밸류체인 재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그 장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려봐야 될 나라 중에 들어가겠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인프라, 로봇, 그리고 방산, 우주, 신재생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ETF 같은 거를 다 있죠. 예, 그걸 인프라 같은 거는 네, 인프라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아, 인프라 투자 수단이. 아. 그리고 인프라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종목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 모르시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인프라 관련해서는 미국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관련된 미국 ETF는 상당히 두꺼운 층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같은 데서 인프라 투자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 있죠. S&P 500 인프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고요. 예. 중국 인프라 투자도 있고, 미국 인프라 투자,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프라라는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올해는 투자에 상당 부분 성공하실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낙폭과대고 두 번째가 주도업종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낙폭과대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미국 그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들도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네. 반도체랑 비슷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보다도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빅테크도 좀 낙폭과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들어가겠죠. 네. 다만 빅텍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현재도. 하지만 여기서 토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선 선택 매력은 조금 떨어진 상태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제가 지나간 10년을 이끌어갔던 사실 긴 20년 정도요. 20년 정도를 이끌어갔던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저물가 시대에 답은 네. 테크, 특히 그 테크에서 진입장벽을 이미 만들어 놓은 빅텍들이었어요. 빅텍의 장점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이게 이제 플랫폼 산업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났죠. 지금 빅텍을 잘 보시면 아마존, 애플,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잘 보시면 전부 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럼 플랫폼 회사의 장점이란 게 뭐냐면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어서 그 가입자망에다가 여러 가지를 올려놓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건데 그 플랫폼 사업에서 일찍이 진출한 빅텍들이 아주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가 지나간 10년 동안 그래서 뭔가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좋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희한하게 또 뭐 언택이라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죠? 이게 뭐냐면 플랫폼으로 이미 장악한 상태의 회사들이 가지는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빅텍이 우선 선택권을 받을 수는 없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얘 말고도 더 먼저 살 것들도 지금은 있다는 거죠.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는 어땠냐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빅텍이라는 안전하고도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다른 기술주 선택합니까? 기술주 중에 골라야 할 때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빅텍 말고도 낙폭 과대한 그런 여러 업종과 종목들, 기술주 안에서도 특별히 더 메리트가 있는 것들. 만약에 말하자면 더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은데 그럼 더 많이 떨어졌지만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빅텍이.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그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진화해야 됩니다. 예. 플랫폼 비즈니스의 변화 시기가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가 그 전까지 누리던 독점적 지위는 뭐냐면 광고였죠. 네. 타겟 광고. 예. 그거 이제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는 어때야 돼요?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드는 플랫폼을 하나 형성해야 되겠죠. 메타는 그걸 메타버스에서 찾겠다는 거잖아요. 안 먹혀서 지금 그렇게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빅텍은 예전처럼 우선 선택권을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빅텍 중에서 한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매력적인데 그 빅텍의 매력은 중장기적 매력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빅텍의 매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FCF,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 빅텍은 특징이 뭐냐면 현금이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현금이 많은 기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그 대단한 일이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산업에 지금 바로 그냥 진출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전에 진출해서
한 3, 4년 동안 씨를 뿌려가지고 3, 4년 뒤부터 돈을 버는 건데 빅텍은 프리캐시플로우라 그래서 돈을 들고 있다가 이미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확 사버려요. 인수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산업에서 바로 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물론 당연히 들어간 돈이 있으니 이 돈을 뽑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뭐랄까 돈을 못 버는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죠. 당연히 지금 그래서 2023년도 현재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것에 이 빅텍은 이미 다 진출했습니다. 제가 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는 일이 계속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지금 그 유통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이거를 회복할 거라고 해서 주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금 이미 오랫동안 여러 개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막 돈을 버는데 크게 벌 수 있는데 진출한 사업이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헬스케어를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거죠. 필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필팩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처방전 같은 것들을 기업 규모로 하게 하는데 이 필팩이라는 회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주는 전문 회사입니다. 필팩을 5년 전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얘를 아마존 직원들에게 직원 서비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작년도부터 이제 본격 돈을 버는 실제 서비스가 됐는데 이게 원격 의료와 만났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존에 돈을 버는 캐시카우로서 원격 의료 사업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헬스케어에서의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발현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런 준비가 아마존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R, VR이 이제 애플이 AR, VR 시장은 애플이 주도합니다. 사실은 메타가 1대 회사지만 애플이 주도하는 이유는 애플이 AR, VR 관련돼서 특히 AR 관련돼서 디바이스를 하나 내놓게 되면 그때부터 AR, VR 시장은 확 열릴 거로 보거든요. 그게 사실 올해 초에 연기됐어요. 올해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얘가 23년도 하반기에 아마 AR, VR 시장이 열릴 거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한 CES에서 그래서 AR, VR이 굉장히 주된 테마였는데 AR, VR이 열리게 된다면 애플은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분들 이미 갖고 있고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애플카까지 가는 거죠.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최고 강자는 예상되는 강자는 애플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가 어떤 산업이냐면 기존의 화석연료 그런 기존 연료처럼 10년, 20년을 기술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한국도 그러니까 소나타 2 때부터 비로소 독자 엔진이 나왔으니까. 그럴 정도로 자동차 산업을 한 지는 포니를 만든 지는 너무 오래됐지만 그 자동차 엔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떤 산업이냐면 이미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를 높여왔었던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애플카가 훨씬 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구글은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2023년은 AI 쪽에서는 원년으로 보는 해예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산업에 쓰여서 진짜 돈을 버는 첫 해로 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구글은 또 나름대로 아마 짜잔 등장하게 될 텐데 이런 식의 준비들이 빅텍들은 돼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눈에서 안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중간 하반기를 갈수록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캐시카우들을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투자로서는 이 빅텍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투자하는 자금 중에 1년, 2년짜리의 단기 자금 투자와 연금 같은 장기 자금 투자가 있으면 연금 같은 데서는 여전히 빅텍을 지금 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빅텍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빅텍 어떻게 투자합니까?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10개 빅텍만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5개만 투자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빅텍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빅텍도 이제 구성이 좀 바뀌겠지만 이런 투자는 연금에서는 충분히 많으니까 그런 쪽들을 여전히 들어가는 건 좋겠지만 1년, 2년을 투자하는 데서는 빅텍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될 만한 기업
업종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짧게 투자하는 타임 호라이즌이 짧은 거, 긴 거를 분리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 빅텍은 빅텍대로 매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5개, 6개가 막 무리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약간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 1, 2년으로 짧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네. 뭐 한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한 30%, 50%는 판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요 시기에 맞게 그때 출력을 내는 효과를 내는 투자가 상당히 그 주요한 선택 이유가 되겠죠. 연금 같은 데서는 당장 올해 한 해 한 해 계속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만 예를 들어 볼게요. 퇴직연금은 일하는 중에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한 퇴직연금 만약에 그 100명이면 100명 중에 10년간 한 번도 안 바꿨다가 95%. 네, 제가 그럼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퇴직연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다시 바꾸는 거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주문 내는 걸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번 승인 누르면 다 사고 팔고 하게 해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는 연금은 자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 빅텍의 매력이라는 건 사실 어떤 시기가 오면 어떤 것보다 아주 안정적이면서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3년도에는 빅텍을 가치 지수로 보는 그런 흐름까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저로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빅텍에 대한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3년 이런 시기들을 아까 말한 탈냉전, 탈세계화 이건 결국 기술의 시대거든요. 결국 이런 일시적인 그런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저성장의 해답은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꾸준한 그런 보유를 권유드리는데 그러기에는 빅텍을 연금 같은 데서 꾸준히 보유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동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동차도 그 테슬라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갑자기 한 12월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70% 이상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낙폭과대로 조금 이해를 해서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분류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얘도 아까 경우처럼 그 우선 선택에서는 저는 좀 늦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아마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그 점유율도 실제로 떨어지고 네네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이제 네. 디테일한 팩트들이 있죠. 뭐 네. 그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테슬라가 각광을 받던 가장 최우선 선택을 받던 시대에서 조금 약간 이제 그런 매력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기가 될 걸로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테슬라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먼저 전기차 시장부터 봐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시장이니까 현대차를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도 사실 이제 전기차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어땠냐라고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지나간 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동차 판매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는 8%가 감소했어요. 사실은 수요는 좀 있었지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사지를 못했죠. 중고차 값이 폭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그와는 다르게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대중화율이라고도 하고 점유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중화율이 21년도까지는 3.2%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100대 중에서 3.2%만 전기차였는데 22년도에는 5.8%까지 상장했습니다. 더블 더 많이 팔린 거고 구체적인 숫자로는 80만 7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전기차가 80만 7천 대가 팔렸어요. 그중에 테슬라는 65%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잘 된다면 테슬라를 투자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우선 선택에서는 조금 제외가 된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테슬라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조금 감소했다는 건데 테슬라가 왜 그렇게 많이 그 각광을 받았냐고 하면 실제로는 어땠냐면 일반적인 뭐
그 벤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동차 기존의 아주 고급 브랜드, 엄청난 그런 대단한 브랜드에 비해서 PR이나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높게 적용받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전기차를 하기 때문에만은 아니고요. 전기차란 매력도 있지만 얘가 가지는 특별한 매력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매력이죠. 이제 자동차를 과거처럼 물건을 파는 산업이 아니라 그 안에 FSD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로 인식이 바꿔놓은 또 바뀔 때 독보적인 기술을 보인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자기네들의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를 위해서 운전 습관이 다 녹화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기록을 갖고 보험회사를 차렸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료가 다른 자동차 보험보다 훨씬 낮다. 테슬라 이 소유자인 경우는. 네. 왜냐하면 운전 습관이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그런 보험 심사.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큰 놈이 이제 보험에다 했더니 막 보험료가 젊으니까 더블로 막 뛰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질 거를 자기 주행 기록, 자동차 습관, 그러니까 운전 습관에 의해서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게 해주니까 테슬라 보유자는 다 테슬라 보험을 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어떤 서비스냐면 이게 정말 과거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없었던 자동차 산업은 어떤 사람이냐 한 대 팔고 나면 AS만 남는 산업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도 팔아, FSD 팔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면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제공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주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한 건 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이 서비스의 관건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아주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3단계에 도달했고 4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3단계와 4단계에는 상당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3단계까지는 사람이 무조건 타야 되고 4단계 기술부터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되는 무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4단계 기술을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무인 상태로 운영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탔으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운전자가 우선 책임자가 되는데 반해서 무인이 돼버리면 테슬라가 책임자가 되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3단계에서 4단계 기술에 이르렀어도 쉽게 4단계를 서비스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고 이 기술적인 어떤 이걸 확연히 뛰어넘으려면 자기네가 책임을 지면서도 자율주행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 기간 동안에는 기술적인 우위를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는 언제나 앞서 있었고 작년도까지도 제가 테슬라의 로봇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작년도에는 무슨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거였냐면 대량 생산하는 비용을 낮추는. 그래서 테슬라의 엄청난 그런 혁신성을 얘기 나눴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에 한해서만 딱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차별화가 잠깐 멈춘 단계죠. 사실은 테슬라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겠지만 이거 쉽게 발표할 수가 없어요. 네. 시장이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멈칫하는 요 구간 동안에는 테슬라가 우월적인 걸 보여주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뭐 이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작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는 거의 보장될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대가 5%대까지 성장했다고. 아주 집중적인 성장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 구간에서 테슬라가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매력을 잠깐은 좀 증명하기 어려운 구간이 올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IRA가 이제 약간 가격으로 제한을 하는 보조금이 지금 미국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테슬라가 100% 수혜를 입기는 약간 주력 모델이 조금 가격이 더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전보다는 메리트가 덜해 보이는 구간이고 그래도 이전 같으면 계속 왔으면은 테슬라가 우월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주식을 선택할 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 있잖아요. 테슬라 사랑에 빠질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얘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더 위험은 낮으면서 리턴은 더 좋을 게 있는지 아니면 리턴은 같은데 위험은 작은 확실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투자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선 선택을 받기에는
조금 매력이 아주 조금 적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만은 하다.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전에보단 확연한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덜하다.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로봇도 하고 막 우주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본업은 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네. 이제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예. 그렇죠. 사실 또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한번 모든 게 다 테슬라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랬죠. 한번 조금 식을 때도 된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막 구애를 할 때는 막 없어서 막 난리인데 이게 조금 바뀌고 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시큰둥해져 버려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시큰둥해져 버린 상황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구애를 할 때는 오히려 과다평가되죠. 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버리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또 살 타임을 찾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맞네요. 네. 비유가 너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환율 수준에서 네. 미국 주식을 사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은 메리트가 그러니까 꺼려지죠.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지금 달러는 점점 약세가 될 걸로 보고 원화는 뭐 앞에서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약세가 됐기 때문에 강세도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계속은 못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는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약세일지 모르지만 올해 중반 이후를 지나고 나면 이제 부양이라든지 리오프닝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럼 위안화는 강세일 거예요. 원화는 그거에 동조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4월에 구로다 하루가 바뀌게 되면 네. 지금도 바뀌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강세를 띄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은 엔화 강세일 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원화는 상당 부분 달러에 비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소탐 대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미국 투자의 비중까지 환율이 좌우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에 미국 투자 비율을 50%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50%를 투자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환율이 달러가 불리하다 그래서 얘를 안 하면 네. 잃는 게 더 많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10수년간 사실 미국 투자는 환율로 보지 마라. 그래서 해외 운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환해지를 아예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통화를 가진 투자 대상을 다 투자해요. 그래서 얘가 좋아지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방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투자할 정도로 환해지형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됐을 정도로 달러에 대해서 자꾸 환율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매력이 없다고 봐서 미국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23년도 상반기는 미국 투자 충분히 비중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패권을 갖고 있고 달러를 갖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밸류체인 변경에 주도권을 들고 있고 패권 전쟁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작년 내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21년도처럼 미국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미국이 더 좋다고 해도 그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는 사실 한국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안전하고 그 주도적인 국가가 1년 내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초기 반등 구간에서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23년도 하반기 뒷부분에 가면 이때부터 쉬는 곡을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미국 투자를 꺼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해 미국을 늘려놨는데 하반기에도 신흥국은 다른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미국 투자를 유지해야 된다면 해라.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로 보면 언제나 전체 100 중에 50% 정도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전 세계 주식시장의 50%에서 60% 사이를 미국이 차지해요. 가장 이성적인 투자, 합리적인 투자는 뭐냐면 이 전체 주식시장, 세계 주식시장의 비중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밖에 안 되는 한국 시장에 내가 90% 투자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왜곡이 일어나죠. 전 세계 나머지
98%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시장만 빠지면 나는 전체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 정도는 미국 시장에 넣어놔서 전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그래서 한국이 안 좋은 해도 미국 때문에 수익을 내게. 연금은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기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10년 동안 투자를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 게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9배 좋아요. 아, 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죠. 그럼 앞으로도 안 그럴 거 아니야? 배수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전체 자산에서 연금이라면 미국 투자는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환율이 어느 게 더 유리하냐는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원화 투자가 유리하죠. 그리고 이 환율 갖고 미국 투자 꺼려지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미국 투자를 지금처럼 좋은 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속해 가는 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라는 얘기죠. 예,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시청자님들께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 보니까 저는 이제 직업으로 26년 정도 이쪽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다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거로는 내 돈이 꽤 의미 있게 상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관리에서 볼 때는 언제 좀 합류해야 되냐면 전혀 시장이 예상치 않았을 때 올라가는 거에 나는 그 수혜를 입어야지 꽤 돈이 증가하고 꽤 그 알찬 상승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코로나 때 그렇게 좋은 장이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좋긴 했는데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돈이 증가하거나 축적된 결혼은 못했죠. 그리고 자칫 이제 잘못됐으면 지금 다 이렇게 물려있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으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만 롱텀으로 봐도 돈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기회가 왔을 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상승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가는 장인지를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상승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많이 오른 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올해 침체 얘기, 그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많이 희망퇴직이나 퇴직을 해요. 근데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딴 얘기 같지만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속했던 회사들을 보니까 이래요. 제가 있던 회사들이 다행히 탄탄하고 뭐 이렇게 문을 닫아서 그런 적 없고 좋았는데 그 회사들도 이렇게 어려워지면 희망퇴직이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명예퇴직을. 왜 그런가 봤더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 슬림해지고 싶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내보내야 저항이 작아요. 왜?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다 알잖아요. 이럴 때 같이 내보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사회 분위기나 뉴스들을 들으면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데 주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웅크린 채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에 집착합니다. 예금. 지금 예금 채권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이 일정 부분 그 고객들에게 채권을 많이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한정적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이럴 때 채권이 5%냐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승 매력이 있는 주식시장을 봐야 할 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보냐? 듣는 뉴스가 전부 침체. 우리 회사도 지금 명예퇴직했는데 맞아요. 이런 느낌들 때문에 사실 진입해야 될 시장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뉴스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한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은 침체가 예상돼서 2008년도 말에 대폭 많은 하락들을 1년 내내 반영했지만 실제로 2009년도는 2월 달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렇게 막 50%씩 감익이 예상됐던 그 반도체가 3월 달부터 올라갔다고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침체를 금융시장은 반영했을 가능성이 90%냐 70%냐 이런 차이지 저는 90% 이상으로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반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차이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물시장의 뉴스와 실물시장의 느낌으로 금융시장의 의사결정하시면 실패하십니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제 그 지식으로는 투자를 오히려 생각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높은 채권 금리 5%짜리 채권 매우 매력적인데 저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건 부분에 있어야 되지 한정적인 돈 중에 이걸 여기다 다 네. 매력적이죠. 그래서 하기가 쉬운데 저는 한정적인 돈이라면 더 많은 비중은 오히려 내 재산을 장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이쪽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을 진짜 이제는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 봐야 될 시기가 왔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런 실패 경험에 또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이 대열에 합류하셔서 막 이거 사면 된다 저거 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보았던 오랜 동안에는 그런 그 학습이 많이 저한테는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올해 언젠가는 돌아서서 추세적인 상승을 하게 될 테고 제가 보기에서 매력적인 기업과 업종들은 꽤 있으니까 이번에 꼭 성공하셔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인생에서 중요한 자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타이밍을 못 잡더라. 근데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승장 한번 그렇죠. 경험하고 하락장 네. 한번 그렇죠. 경험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잘 잡으실 잘 수 하실 있지 수 있을 것 않을까. 같습니다. 대표님의 책 투자의 지도도 읽고요. 오늘 방송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타이밍 투자에서 성과 꼭 2023년에 거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